안녕 얘들아. 다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요즘이야.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이젠 마스크가 없으면 어색한 사회가 돼버렸어. 20년 11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이렇듯 질병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전염병은 뭘까? 당연히 패스트지. 우리나라 말로는 흑사병이라고 해. 오늘 할 이야기는 중세 유럽 사회 전체를 요동치게 만든 전염병, 흑사병 이야기야. 흑사병은 1883년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했기 때문이야. 중세 시대의 흑사병은 정말 대전염병 그 자체였어. 사회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줬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 계층을 불문하고 말이야. 흑사병은 전염병 박테리아의 형태로 전파되는 질병인데, 흑사병을 뜻하는 영단어 플레이그가 오늘날 전염병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 얼마나 임팩트 있는 질병이었는지 알겠지? 흑사병은 사실 중국 운남지방의 풍토병이었어. 유럽과 중국이라니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곳인데 어떻게 흑사병이 유럽에 퍼졌을까? 흑사병의 전파 경로는 많은 가설이 존재하지만, 동서교역로였던 비단길과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몽골 제국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아시아 정복을 끝마친 몽골은 이제 유럽을 넘보기 시작했어. 경계선에 맞닿아 있던 제노바의 카파라는 도시를 공격했는데 치열한 공성전이 시작됐지. 하지만 몽골이 그냥 아시아를 정복한 게 아니었지. 공성전의 달인이었던 몽골은 투석기로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는데, 돌만 던지면 됐지 무슨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날리면서 공격했어. 그 시체로부터 흑사병이 도시에 처음 창궐하게 됐고, 이게 바로 대재앙의 시작이었지. 1347년 10월 흑해에서 출발한 상선 하나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는데, 선원 대부분이 죽어있더래. 원인은 물론 흑사병이었어. 시칠리아 당국은 바로 손절하고 항구를 떠나게 했지만 화물선에 들끓던 쥐들까지 손절치지는 못했지. 결국 쥐들에 의해서 항구 주민들까지 전염되고 흑사병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하게 돼. 흑사병은 엄청난 속도로 번졌어. 메시나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3년 만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발칸 지방, 노르웨이, 발트해 연안국까지 흑사병이 범람해. 지금이야 비행기도 타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쉽게 퍼졌다고 하지만, 교통수단도 해봤자 마차였던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을까? 사람을 타고 퍼진 거야. 흑사병의 평균 전파 속도는 하루 2에서 8km였는데, 안타깝게도 흑사병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주된 전파 매개체였지. 흑사병이 대유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세 그 자체에 있어. 오늘날과 같은 위생관념은 당연히 없었고,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존재 자체를 몰랐지. 현미경도 없었거든. 그래서 역병은 공기, 더러운 냄새 때문에 전파된다고 믿던 시대였어. 게다가 흑사병이 퍼지던 14세기는 소빙하기가 시작되던 시기로 기근을 겪던 때라서 사람들은 굶주렸고 면역력은 떨어져서 전염병에 더욱 취약했었지. 당시 파리 대학에서는 흑사병의 원인이 토성, 목성, 화성의 궤도가 지나치게 겹쳐서 그렇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어. 뭐 중세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만큼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거든. 거리에 불을 피워 공기를 태웠고, 신성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 무슨 나쁜 피를 뽑아 체내의 균형을 맞춘다는 사열요법 같은 걸 통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중세는 흑사병에게 순식간에 잡아먹혔지. 마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 일부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고 쓰던 물건들을 태워버리는 등의 방역을 시행하기도 했어. 하지만 아시아와 달리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던 중세 유럽은 도시나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역 대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흑사병의 사망률 또한 제각각이었어.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는 흑사병으로 전체 시민의 80%가 죽었어. 도시가 괴멸한 수준이었지. 반면에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경우는 흑사병에 걸렸다? 신고 들어온 즉시 해당 환자 가족을 굶어 죽을 때까지 모두 집에 가뒀어. 굉장히 비인도적인 방역법이었지만 밀라노는 덕분에 15% 정도만이 사망하는 것에서 그쳤지.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 질서마저 흔들리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죽었거든. 교회는 이 와중에 회개와 기도를 주장했지만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많은 성직자가 죽으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만 커져갔어. 교회와 지배자들의 세상이었던 중세의 피라미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흑사병은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현실에서 도피한 과격한 종교인들은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하며 채찍질 고행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체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채찍질해야 죄를 씻을 수 있다 말하고 다녔지. 흑사병으로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했어. 죽음의 보편성을 묘사한 죽음의 무도는 의인화된 죽음을 표현하면서 유럽인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기도 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흑사병으로 인한 절망과 분노는 사람들에게 이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어. 그 결과는 거지, 유대인, 외국인 같은 소수의 학살이었지.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적으로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다 죽어가는 상황에 유대인들만 멀쩡하니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는 소문과 함께 더욱 혐오감이 극심했어. 게다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괴소문까지 퍼지면서 혐오는 극에 달했고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지. 이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배층들은 이를 막을 수 없었어.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을 만들었고 도시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세 혜택과 시민권 부여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은 장원을 떠나 도시로 모이게 돼. 이렇게 도시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상공업 역시 함께 발전하지.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상승하게 돼. 영국 귀족들은 법으로 임금 상한선을 정하기도 했지만 상공업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현물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이들을 고용했지. 이러한 인건비 상승이 오히려 인쇄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어. 필사가들이 직접 옮겨 적는 방식으로 생산되던 책이었는데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기계를 통해서 책을 인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거야. 이 과정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탄생한 거지. 이처럼 흑사병의 영향력은 엄청났어. 중세를 지배했던 봉건적 질서와 교회의 힘이 약해졌지. 장원이 해체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종교개혁, 훗날 르네상스를 불러올 인쇄술까지. 흑사병은 많은 사람이 죽은 대재앙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사에서 큰 분기점이 된 도화선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안녕.